결론적으로 시장 상황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종목 간단하게 보고 오늘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국내 증시의 약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개장 전 또 장중에 조금 올려드렸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찌 됐든 국내 증시의 약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박세영제 TV 내일 아침자 방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그거 이제 보시면 또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드립니다.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니까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 그래서 세계 유일의 이제 분단 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해외 좀 뭐 저도 이제 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한 33년 전, 32년 전 뭐 이때 갔단 말이에요. 응? 그냥 그때 갔는데 야 이건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크게 못 느낄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외국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그래서 자산이 동결될 수가 있으니까 한 방에 동결 내지는 휴지죠. 사실 뭐 동결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거래가 딱 정지됐다는 거는 북한과의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뭐 전쟁 뭐 이런 내용도 되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이다 하여간에 결론은 만약에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2017년도 그 한가위 때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좀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북한과의 관계가. 그게 뭐 작년까지는 이제 뭐 그랬냐는 듯한 그 흐름이었고 결론적으로 2017년도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가 얘기한 어떤 분이 얘기한 내용이 이번에는 다르다. 핵실험인데 수소가 어쩌고. 내 기가 차갖고 얘기를 했어. 아니 무슨 전쟁 전문가 났다. 아유 주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서 제도권 인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요. 근데 이제는 뭐 무슨 뭐 군사 전문가야. 이번에는 다르대. 그러면 뭐 결론은 뭐야? 그때도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이었어요. 그때는 핵이 아니었고 장거리 미사일로 기억을 하는데 장거리 미사일 핵도 있었구나. 그래서 뭐 수소가 어쩌고 뭐 이번 핵폭탄은 뭐 아니 그거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핵실험을 해요. 핵실험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6월달에 좀 조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예상외로 센 핵실험에 대해서 예상외로 센 어떤 그 문제가 불거진다. 북한에서 굉장히 센 뭐 어떤 뭐 진짜 안 좋은 이슈를 만들어낸다.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안 열리겠죠. 미국에서 9.11 테러 때 그건 전쟁도 아니고 일단 테러잖아요. 그래도 테러도 굉장한 거지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테러가 났다고 해서 전체 유럽이나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전부 거래가 되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막 내리맞고 있는데 쥐들은 휴장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외환시장 전부 다 휴장, 채권시장 전부 다 휴장. 그죠? 휴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뭐 북한의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 그걸 발생되는 순간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뭐 방사능이 뭐 그냥 뭐 진짜 누출됐다, 뭐 그게 막 우리 쪽으로 날라와서 우리도 엄청난 타격. 아유, 그러면 금융시장이 그냥 멈추는 거지. 무슨 매매를 해. 매매 자체가 안 되죠.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공포감을 왜 조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건 뭐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공포감을 왜 조장을 하냐고. 결국은 경험칙상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짧고 굵게 타격을 주고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짧고 굵게. 예? 그리고 뭐 가끔 이런 그 소설 같은 내용도 있어요. 뭐 소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핵을 장악한 군부가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아니 그럼 주식시장이 열리냐고.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윤정도도 군대 다시 가야지. 응? 피난 가면 뭐 할 거야? 군대 가야지. 이번 기회에 살 좀 빼고. 그래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가장 그 할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할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PER 8배라든가 하이닉스 5배? 참나.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ER하고 비교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역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의 확장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형성돼 있던 2600, 700, 800 고수준이 아닌 말도 안 되는 2300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300에서도 모든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세요. 그러면 증권사의 시황 전망은 지금부터 해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거에 맞는 PER이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대 최저 PER에 놓여져 있는 2050에서 꼭 보면 그래 증권사는 2000도 아니야. 뭐 2050, 뭐 2073포인트에서 뭐 23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형화된 객관적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그걸 놓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뭐예요? 방송에서. 자, 2300 얘기해줬으니까 2200을 한번 찍어주고 무슨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쌍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데 무슨 뭐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은 더 빠졌잖아요. 저쪽 방 가니까 다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전략에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빠지니까 인버스를 사자. 그러니까 하락 배팅을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막아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풋을 매수했더니 이거 수익이 나거든. 그러면서 파생에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또 확산되고. 안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거는 조금 손을 놓아두시고 진짜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는 그런 장에 이제는 그런 장이 나오겠죠. 강력한 장이. 그 장이 나왔을 때 내 주력주에서 수익을 내고 역시 주력주가 시장을 견인하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신 다음에 진짜 원금이 회복되고 수익이 나면 그때 일부 자금을 빼서 오늘 같은 날 휴마시스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수익이야. 근데 이거를 매매 사인을 들으지를 못해요. 왜? 최근에 들어서 매매 사인 드리고 매수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매수하신 분들이 없어. 주력주를 다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실질적으로 매매 따라붙을 수도 없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사인 냈다고 마케팅하기도 진짜 뭐 죄송스러운 시장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전혀 휴마시스 같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매매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저도 난감한데 저는 이제 난감한 걸로 끝나지만은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들 뭐 우리 VIP 회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무방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응?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땐 저보다 다 지적 능력이 되시고 사회적인 지위가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적 능력이 되신다는 거는 요즘에 뭐 학력들이 다 좋으시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다 좋으시단 말이에요. 판단 능력 분명히 있어요. 주식 어려운 거 아니거든. 객관적이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딱 하나예요. 수급이라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판단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는 여러분들이 뭐 진짜 막 감당 못할 빚을 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다 여유 자산이세요. 물론 내 여유 자산이라고 없어져도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내 여유 자산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게 만약에 손실이 난다 해도 우리 집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인 내용에서 진짜 왜 빠졌는지 진짜 알고 싶은데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왜 빠져요? 그러면 미국이요? 인플레이션이 와서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못 알아듣겠으면 포탈 검사 가면 다 나오고. 왜 몰라? 내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 노력 안 해?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야. 짜증나게. 윤정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제 야간에도 보시면 아니 유가 때문에 그렇다며 물가 상승이. 근데 유가밭에 오른 게 없어. 막말로 유가가 뭘 그렇게 올랐어요. 누적적인 범위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서의 문제인 거지. 어? 그러면 냉정하게 한 발짝 뒤에서도 봐야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빠진 이유부터 한 번씩 보면은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6월 달에 기준점이 설정돼 있었다. 또 한 가지는요. 미국과 중국의 뭐 좋게 표현하는 거죠. 신냉전 체제. 이건 글로벌 시장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미국의 압박이 심하고 야, 너 중국이랑 놀 거야? 어? 중국이랑 계속 놀 거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야, 네 적당히 해라. 미국하고 친한 건 아닌데 적당히 해라. 그 중간에 놓여져서의 흐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상 친미잖아요. 보수는. 진보 우리나라 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하고 친하긴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수는 굉장히 친미 성향이 강하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보수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 왜? 우리나라 민족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론은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당연히 정부가 잘 하시겠죠. 저보다 능력 되시는 분들이 다 보좌를 하고 계시고. 근데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빠르게 중국과의 그 수출입 규모, 관계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난다라는 표현을 조금 좀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런 표현을 또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부분도 타격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전에 요수소 대란이 났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야 우리가 그러면은 니들 희귀광물에 대해서 한국에든 수출 안 해버릴래. 니들 미국하고 실컷 놀아봐. 그랬을 경우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출입 동향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에 껴있는 게 참 이게 참 그냥 아주 참 응?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다, 정치적으로 문제다, 지금 정부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시라니까. 그 정치 색깔은 없어요 저는. 응?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정정 불안에 대한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확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부담 요인이 오늘도 결국은 이제 잘 돌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장중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돼 있고. 어찌됐든 미국장의 금요일장 반등 이후에 선물 쪽에서 눌림목이 있습니다만 유럽 쪽의 가격 반발력 긍정적이고요. 미국 쪽도 뭐 충분히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부터 마무리를 치면 일단 수출입 동향의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부분은 지난달은 2개월 연속이잖아요. 그죠? 5월 달에는 뭐 적자네 이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뭐 누적돼 있었지 갑자기 한 방에 3개월 연속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부분은 3월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이 유가가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바로 2주 동안 급등을 하고 바로 제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존의 상승 추세 상승률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3개월치 등락 범위 절반. 그럼에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수요를 좀 억눌러 놓은 상태인데도
가격이 높다 보니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또 금리를 올려서 수요가 높아졌고 뭐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가게 이제 수입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아유 수입은 뭐 동결이야 뭐 제한적이야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자재가 안 내려오니까 좀 부담은 있는데 그건 이제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무역 적자의 기준도 아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규모의 100억 달러 손실 난 거하고 지금의 100억 달러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가가 다른데 무슨. 그래서 이것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 충분히 반영돼 있는 근거는 뭐다? 그냥 말 그대로 PER, PBR 부분이 상당폭 내려와 있다. 여기서 진짜 최악까지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한 나쁘지 않다. 미국의 지표도 나쁘지 않다. 그죠? ISM 제조업 지수도 50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둔화돼 있을 뿐이지. 그리고 예, 방송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것도 지난 내용인데 오늘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낙폭이 나와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OCI나 하나케미칼은 하나솔루션은 일부 낙폭을 줄였는데 또 다른 이제 방산 쪽의 기준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OCI나 하나솔루션이 개장 초에 OCI가 좀 조정이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하나솔루션이 훅 하고 밀렸어요. 그 훅 하고 밀릴 때 이 보도 자료가 막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도 좀 뭐 저희 직원분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고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가 아니라 고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보도 자료를 제가 좀 여러 개를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을 표 작업을 하라 했더니 대법원 쪽에서 이제 그 해놓은 보도 자료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거가 있고 하나 더 올려드린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거여서 그랬나? 결론은 이제 그 대법원이 요걸 봐서 그렇구나. 요거 말고 하나를 더 올려드렸을 건데 지워버렸나? 대법원이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내용을 줬어요. 제가 기사를 하나를 덜 올려줬구나. 잠시만요. 대법원이라고 해야 되나? 대법원? 미국의 대법원인데 하나솔루션 온실가스로 해야 되나? 하여간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오는데 뭐냐면 환경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신청을 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이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다. 규제를 할 수 없다. 청정대기법에서 EPA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30일 날 나온 내용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OCI나 이제 하나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또 원자력주들까지도 변동성이 확대돼 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막판에 조금 돌려놓긴 했는데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결론적으로
오늘 변동성을 나타낸 친환경, 미국의 정책이죠. 친환경, 신재생, 뭐 에너지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두들겨 맞긴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언론도 약간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을 좀 표명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중간 선거 부분에 대한 뭐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정책은 어차피 그 전에도 이미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 개발해라의 기준이었고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뭐 이슈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도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제 의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의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그 무역 수지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월별 기준에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 부분의 흐름이 그 전체적으로 어떤 큰 어마어마한 또 문제가 될 만큼의 내용은 아니다. 반영된 측면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흐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뭐 심각한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영돼 있느냐라는 거죠. 반영이 돼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영석 경상수지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도저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보시면서 지금 뭐 4월이나 6월에 24억 7천만 달러씩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출이 축소됐냐? 아니 수출도 증가했고 수출이 증가했어요. 반도체도 증가했고 다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다만 이제 수입이 또 증가한 거죠. 수출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 그래서 예전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87, 88, 89년도 그 3개년도 무역 수지 흑자가 발생돼. 그 사상 최대치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방송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부분이 일단은 그 당시 야당 쪽에서 시비를 걸었던 게 시비가 아니라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은 87, 88, 89 이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처음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못했다 하지 마라라고 표현했더니 이제 야당에서 수출 두 자릿수 성장도 좋지만 수입도 증가를 해서 경상수지가 안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환율 인위적으로 1,140원에 방어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위적인 방어가 무너지고 뭐 우리가 왜 안 보이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뭐 이 자랑거리도 다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띠기 시작해서 900원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시장은 폭등이 나왔고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의 수출을 매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선박 빼고 15개 품목 중에 선박 빼고 14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 역대 상반기 1위를 거뒀어. 그런데 수입이 또 늘어나면서의 무역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경기는 정체 상태인데 수입만 막 수입 물가 공급자에 의해서 그것도 수요가 아니라 공급자에 의해서 올라가서 이거 난리 났다의 개념이 아니라 야 수출도 잘 돼. 아니 화폐 가치 훼손이 됐잖아요. 돈이 많이 뿌려졌잖아. 왜 수출도 잘 돼. 아 그래 좋아라고 했더니 야 결국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뿌려서의 기준이고 적절하게 금리를 못 잡아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세져서 그래서 뭐 실적 뭐 또 수출이 잘 된 부분도 있긴 하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남는 게 없더라 이거야. 어?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돈은 많이 뿌려서 분명히 물가는 올라갔는데 제품 가격에 전가해서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고 일단 영업이익을 증대시킨 쪽은 괜찮은데 뭐 영업이익률까지 증가했으면 이건 대박인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업종은 힘들다는 거지. 21개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시장의 지수 분류가 21개로 돼 있는데 그 21개에서 17개가 시장 상승률에 못 미쳐요. 17개가. 나머지 4개만 움직이는데 그 4개가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1% 미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의약품. 근데 고점 대비 뭐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 있고. 그다음에 통신주죠. 통신업체,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뭐 하이닉스가 무지하게 깨져 있잖아요. 근데 2015년 12월 종가 9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린 그 종가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시장 지금 한 얼마 올라온 거예요? 15% 올라왔거든요. 그때 한 1962, 2000포인트로 15%. 하이닉스는요. 100한 2, 30% 올라와 있어요. 그 당시 2015년 종가 3만 원대 대비해서 어찌 됐건 지금 8만 원대죠. 그럼 얼마예요? 100 한 30% 올랐나?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한 10배 가까이 올랐네. 그게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뭐 적자 또 상반기 규모가 뭐 사상 최대치. 근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규모가 확장돼 있는 거고 수출도 그렇게 상당히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지금 반도체 난리 났다면서요. 20.8%. 2020년 상반기 20.8%. 그러니까 하반기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깨진다. 우리나라 전체 그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게 업종 기준의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세분화하면은 자동차도 솔직히 포함되어 있어요. 석유 제품에 LG화학을 껴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강세를 띠면 판매 단가의 스프레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진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요의 증가에 의한 철강인데 철강 가격은 그렇게까지 전이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전가를 못 해요. 철강은 경기가 완전히 좋아졌을 때 맨 끝에 올린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의 반도체를 또 너무 무시하게 굴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나마 바닥을 잡아줬고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기준을 좀 잡아드립니다. 오늘 이제 뭐 들쑥날쑥한 업종별로의 흐름이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오늘 그나마 잘 방어가 됐고 주력주 위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 그죠? LG화학이 1.77 밀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1.60, 1.83 오르고 마감됐으니까 자동차 이제 뭐 눌림 폭이야 그 정도쯤이야. 지금까지 강세를 감안하면.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이 좀 많이 못 돌리고 끝났어요. 일부 소폭 돌리긴 했지만은 뭐 의미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은 프리미엄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